박사님은요, 성함은 전상용 박사님이시고요. 소속은 카이스트 생명과학과에 계십니다. 그 다음에 경력으로는 광주과학기술원 생명과학과에 계셨었고 교수로, 그 다음에 현재 카이스트 석좌 교수로 계십니다. 주요 업적으로는 미국 나노의학계 젊은 연구자상을 비롯해서 최근 2019년 카이스트 학술상을 수상을 하셨고요. 연구 분야로는 질병 진단 및 치료용 나노의약품 개발 이런 연구들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강연을 해주실 박사님께 큰 박수로 환영의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이렇게 소개를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까는 이제 실험할 때 보니까 어떻게 보면 아주 초등학교 저학년 어린 친구들이 많아서 제가 이제 준비한 강의가 좀 약간 중학교 2학년 수준으로 맞춰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준비를 해왔는데 순간 많이 당황했어요. 초등학교 1, 2학년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해본 적은 한 번도 없어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그래도 이제 여기에 앞으로 미래에 노벨상을 수상할 아주 훌륭한 과학자가 될 친구들이 아직도 지금 몇 명 있는 것 같고, 나머지는 이제 그래도 이제 중고등학생들인 것 같아서 그래도 제가 오늘 강의를 하는데 그나마 좀 어려움을 겪지 않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제가 그 얘기 드릴 내용은 일단은 첫 번째는 오늘의 주제에 맞게끔 소위 말하는 나노라는 물질, 나노를 가지고 어떻게 암을 치료하는 의약으로 만들 수 있는지, 그런 나노의약품에 대한 거,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개발되었고 그리고 앞으로 어떤 나노의약품들이 개발될 것 같다, 그런 거 하고, 두 번째는 우리 연구실에서 하고 있는 이러한 항암 나노의약품에 관련된 원천 기술 한두 가지, 시간에 따라서 한 가지 정도만 소개를 해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 과학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여기 참여한 우리 친구들은 아마도 앞으로 이렇게 금요일날 저녁에 여기로 왔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과학에 대한 관심이 너무 많고 앞으로 자기의 진로를 아마도 이제 과학자라고 미래의 꿈을 그리는 친구들일 거라서, 제가 어떻게 보면 이 과학자가 되기 전까지 그려왔던 어떻게 보면 경험이라든지 어떤 길들이 여러분한테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을 이제 마지막 파트에서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그거는 이제 과학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그런 연구 내용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것들이고요. 그래서 소개를 해 주셨지만, 그러니까 저는 이제 관심이 있는 게, 저는 학위 자체는 화학과로 받았어요. 그래서 유기합성이라는 분야로 저는 이제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지금 있는 곳은 어디죠? 생명과학과라는 거죠. 생물학과. 그러니까 저는 화학으로 박사를 받았지만 지금 연구를 하고 있고 교수를 하고 있는 것은 생명과학과에서 제가 하고 있으니까 뭔가 제가 했던 연구들이 생명과학하고 같이 융합된 그런 분야일 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사실은 저도 이제 관심이 다른 것보다도 여기 이런 데 봐주시면 돼요. 제가 특허를 몇 편을 냈다? 몇 건을? 지금 한 100건 정도로 냈어요. 100건 정도. 그러니까 논문보다는 어떻게 보면 저는 뭔가 좀 실용화, 뭔가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실제적으로 응용하는 쪽으로, 실제 개발하는 쪽으로 관심이 더 많다는 거고, 그래서 여기 보면 2010년도에 이 앱타이드라는 벤처 회사를 설립을 했어요, 제가.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말아먹었어요. 자, 두 번째. 2014년도에는 미국 이제 하버드 의대 교수하고 미국에다가 보스턴에다가 이 콘 바이오테라퓨틱스라고 하는 회사를 공동 설립을 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아주 예리하네. 마음은 좀 아프지만 난 마음 아픈 얘기지만 또 말아먹었어요. 세 번째, 2018년도 이 빌릭스라는 회사를 또 이제 다른 분하고 같이 공동 창업을 했어요. 이건 어떻게 됐을까요? 작년에 만들었기 때문에 아직은 잘 망하지는 않고 앞으로 두 번을 말아먹었으니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원래는 3, 3번이라는 얘기 있죠. 세 번째는 아마 망하지 않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최근에 이제 투자도 좀 많이 받아서 아무래도 이제 훨씬 더 망할 확률은 좀 줄어들고 앞으로 뭔가
어떻게 보면 항암 치료 약물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저는 이제 관심은 우리가 개발한 기술이 그냥 실험실에만 머물지 않고 뭔가 실제적으로 이 제품을 개발하고 약품을 개발하고 의약을 개발하는 그런 연구들에 관심이 많다는 겁니다. 자, 오늘 여러분이 아는 친구들도 많겠지만 이 나노 의학이라고 하는 즉 영어로는 내노 메디신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나노 플러스 메디신 두 개가 합쳐진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메디신은 말 그대로 의학이고 약을 개발하는 거고 내노는 어떤 사이즈, 크기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죠? 뭐 미트, 그다음에 마이크로미트, 나노미트 이런 식의 크기를 나타내는 단위죠. 그래서 나노 의학은 약물을 개발하는데 나노 크기의 약물을 개발하는. 그래서 뭔가 나노 기술을 우리가 생명 의료나 그러니까 생명 연구에 접목시키는 연구들 분야들은 다 나노 의학이라고 하는 나노 메디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병을 예방하거나 진단하거나 또는 치료하는 그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일단은 나노라는 크기 도대체 어느 정도 크기인지를 생각하면 아스피린은 약이지만 보이잖아요. 그죠? 하지만 그거는 아스피린은 실제적으로는 어느 정도 사이즈냐 하면 이게 지금 아스피린이에요. 대부분 우리가 먹는 약물들, 진통제, 모든 약물들은 다 크기가 원자보다는 물론 크지만 소위 말하는 1나노미터라는 것보다는 작은 물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진통제 같은 것들은 나노의약품이라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크기가 나노보다는 작은 옹스트롬 단위거든. 옹스트롬 크기거든. 그리고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 있죠. 세포, 동물세포. 동물세포는 어느 정도 크기가 될까요? 여기 보면 10마이크로미터 크기 정도가 돼요. 그럼 박테리아는 박테리아는 보통 동물세포보다 한 10배 정도 작아요. 1마이크로미터 정도 크기가 돼요. 그리고 이 바이러스라고 하는 뭐 돼지열병 바이러스 요즘 문제가 되고 있죠. 다양한 감기 바이러스 같은 이런 바이러스들은 크기가 보통은 다 크기가 종류마다 틀리지만 대부분은 다 박테리아보다는 또 10배가 작아요. 그래서 한 100나노미터 이제 나노라는 얘기가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한 100나노미터 정도 크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관심 있는 나노의약품들은 대부분 1나노미터에서 즉 그냥 진통제 같은 화학물질보다는 크고 바이러스보다는 작은 그 정도 범위에 있는 것들이 다 우리가 관심 있는 나노의약품을 만드는 나노 크기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면 자, 아까 말한 바이러스는 박테리아보다 10배 정도 작다고 그랬죠. 그래서 보면 여기가 바이러스예요, 바이러스. 이게 박테리아예요. 예를 든다면 뭐 다양한 박테리아가 있겠죠. 그 박테리아를 감염시키는 박테리오파지라고 하는 게 대표적인 바이러스 중에 하나예요. 보면 이것들이 엄청 작다 보니까 박테리아 안으로까지 들어가서 박테리아 안에서 막 증폭을 해요. 증식을 해가지고 결국은 이 박테리아를 뚫고 터뜨리고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 바이러스가 박테리아를 감염시켜서 증식해서 특히 나오는 거죠. 그럼 이런 것들이 어디에 이용이 될 수 있느냐 하면 우리가 지금 현재 임상 FDA 미국 식약청에 허가를 받아서 약으로 쓰이고 있는 항암제, 살아있는 항암제, 그게 뭐냐 하면 종양상 바이러스라고 하는 온콜라이틱 바이러스예요. 그러니까 종양을 터뜨려서 죽이는 바이러스. 그래서 이게 이미 허가를 받아서 약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러스는 박테리아를 감염시킬 수도 있지만 우리 암세포 같은 동물세포를 감염을 시켜서 암세포 안에서 막 증폭을 해가지고 결국은 암세포를 터뜨려서 죽여요. 그러니까 암을 치료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는 신라젠이라는 벤처 기업이 코스닥 상장 기업이에요. 상장된 기업에서 종양상슬람 바이러스로 임상 실험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바이러스만 그러면 암을 죽일 수 있을까요? 박테리아도 우리 동물세포보다 아까 10배 정도 작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놈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암세포에 감염이 되니까 암세포에 들어가서 암세포 안에서 막 증식을 해가지고 암세포를 터뜨려 죽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종양살상 박테리아 또는 박테리아를 이용한 암 치료, 그게 이미 이제 임상을 하고 있고요. 아직 약으로 개발된 건 없어요. 하지만 1900년대 초반, 즉 1800년대 후반기에 어떤 이 의사가 이 어떻게 보면 암 덩어리가 이제 피부에 생긴 육종이라고 그러는데, 피부에 그 육종을 치료하기 위해서 살모넬라 같은 균을, 생균을 그 여기 암이 이제 튀어나와 있으니까 주입을 할 수 있잖아. 주사기로 주입을 했더니 그 환자가 암이 완전히 사라지는 그런 것들 봤어요. 그래서 그때 사실은 이미 100년도 전에 박테리아를 통해서 암을 치료하는 그런 시도들이 있었는데, 하지만 이제 그런 것들에 이제 약간 윤리적인 문제도 있었고, 그다음에 그걸 치료하다가 죽는 환자들이 좀 많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그게 그냥 미신처럼 잘 받아들이지 않아서, 하지만 최근에 그러한 이제 이 종양살상 박테리아를 가지고 암을 치료하는 것들이 임상 시험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내노 크기의 항암제, 의약품을 개발하면 우리가 주로 어떻게 하느냐면, 다 여기 이제 그 링겔이라고 하죠. 정맥 주사를 합니다. 정맥에다가 바늘을 꽂고 이러한 약물을 투입을 해요. 정맥 주사를 통해서. 그러면 피 속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바로. 그죠? 그러니까 피에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다양한 어떤 것들이 많이 돌아가요. 대표적으로 적혈구, 이렇게 판처럼 생긴 모양의 게 적혈구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박테리아는 한 10배 정도 작으니까 이 정도 사이즈가 되겠죠. 그리고 실제 나노 의약품은 박테리아가 1마이크로미터니까 1000나노미터니까 실제적으로 이 피 속에는, 피 속에 가장 많이 존재하는 단백질이 뭔지 알아요? 적혈구. 오, 아주 훌륭한 답이었어. 나중에 미래의 훌륭한 과학자가 되겠네. 자, 이게 적혈구지? 그리고 실제적으로는 이제 알부민이라는 단백질이 가장 많이 존재합니다. 알부민. 그럼 알부민의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는지 보면 이거예요. 이게 10나노미터, 즉 10나노미터 크기의 나노 입자예요. 이게 지름이라고 생각하면 알부민은 크기가 상대적으로 이 정도 됩니다. 우리 몸 피 속에 존재하는 알부민의 크기는 이 정도쯤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알부민 단백질이에요. 알부민도 약 2에서 3나노미터 크기의 단백질이에요. 크기가 2에서 3나노미터. 그래서 10나노미터 파티클이 나노 입자가 얼마나 큰 줄 알겠죠? 우리가 많이 쓰는 주로 이제 항암 나노 약품은 100나노미터 크기의 지름을 가지거든요. 그러면 그 표면적을 생각하면 얼마나 많은 알부민이 달라붙을 수 있는지 짐작을 할 수 있죠. 어마어마한 많은 숫자의 알부민이 달라붙을 수 있는 거예요. 아무튼 자, 그러면 사람들이 그러면 왜 굳이 왜 내노, 나노, 그러니까 나노가 왜 이렇게 중요해? 그런 말을 많이 하죠. 도대체 나노 크기가 뭔데 우리가 나노 크기의 물질을 가지고 뭔가 의학적인 응용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죠. 자, 이게 뭡니까? 나도 엄청 좋아하는 건데. 금 덩어리. 엄청 좋아해요. 집에 몇 개 있어요, 친구는? 아니, 없는 게 아니고 엄마 아빠가 꽁꽁 숨겨놓은 거야. 아니, 잘 찾아보면 분명히 금괴가 몇 덩어리 정도 있을 거야. 집에 가서 꼭 한번 물어봐요, 부모님한테. 물어봤는데 없대요. 물었는데 없대? 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금으로 이루어진 이 막대기는 무슨 색이죠? 금색? 이건 뭐예요? 이렇게 강남에 또는 청담동에 있는 이렇게 피부과에 가면 이렇게 금가루를 마이크로 정도 크기, 마이크로미터 크기로 입자로 갈아가지고 이렇게 팩을 해요. 비싸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말해 청담동이나 강남 돈이 많으신 분들은 이런 걸 이제 하는데, 자, 이렇게 보면 엄청나게 금 막대기를 가루를 잘게 부셔가지고 마이크로 크기로 만들어도 어떻게 돼요? 색깔은 여전히 금색이죠. 그런데 금 원자는 색깔이 없어요. 금 원자가 한 10개 정도, 10개인가? 8개 모였을 때 색깔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금 입자가 부셔가지고 나노미터 크기, 예를 든다면 10나노미터 크기의 입자로 만들면 보라색을 떠요.
금색이에요, 이게? 아니죠. 보면 금 나노 입자는 그 지름 크기에 따라서 20나노미터짜리는 노란색, 예를 든다면 5나노미터 크기를 더 작아지면 색깔이 파란색을 띠죠. 그래서 이게 똑같은 물질이야. 똑같은 금이야. 금 입자야. 그런데 그 크기에 따라서 색깔이 달라지잖아요. 그죠? 그 말은 나노미터 크기의 금 나노 입자 또는 나노 입자들은 특정한 파장의 빛을 흡수하거나 또는 산란을 시키거나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나노미터 크기에서 일어날 수 있는 고유한 현상이에요. 그래서 나노 크기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이즈가 중요한 거예요. 똑같은 물질이지만 크기에 따라서 다른 완전히 빛을 흡수하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뭐 어디에 이용할 수 있느냐? 아까 말했잖아요. 금 나노 입자가 크기에 따라서 색깔이 달라진다고 그랬죠. 근데 이런 것들을 이런 원리로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진단하는 데 사용할 수가 있어요. 어떤 질병을 진단하는 센서로 이용할 수 있어요. 예를 든다면 자 봅시다. 이게 금 나노 입자 예를 든다면 한 20나노미터 정도 되는 10나노미터 되는 아무튼 금 나노 입자라고 생각하죠. 그럼 이게 그냥 이렇게 분산돼 있어요. 물에. 물에 분산돼 있어.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원하는 진단하고 싶어 있는 타겟이 있어요. 예를 든다면 돼지열병 바이러스를 진단하고 싶어요. 그럼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하면 여기 금 나노 입자 표면에다가는 이 바이러스를 이렇게 잡을 수 있는 선택적으로 잡을 수 있는 항체를 여기다가 매달아요. 그럼 항체하고 이렇게 돼지열병 바이러스를 섞어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항체는 이 바이러스를 잡죠. 또 이쪽에서도 잡죠. 그죠? 두 쪽에 다 잡으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 바이러스가 있으면 이 금나노 입자들이 이 항체가를 통해서 이렇게 잡아서 서로 연결이 되면서 어떻게 되겠어요? 크기가 커지겠죠. 전체적인 크기가. 즉, 어떻게 응집이 된다고 보면 돼요. 응집이. 그래서 크기가 커지면 원래는 이렇게 레드 컬러가 어떤 컬러로 바뀌겠다? 다음과 같이 이런 식으로 이게 블루 컬러인가요? 이건 생명이라서 좀 블루 컬러 같은데 블루 컬러 같은 이런 색깔로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목표로 하는 바이러스가 있는지 없는지를 금 나노 입자를 가지고 바로 눈으로 색깔로 쉽게 진단할 수 있는 거예요. 있다 없다를 쉽게 우리가 진단할 수 있는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바로 뭐냐면 나노 입자, 즉 나노 기술을 이용한 바이오 센서 이런 쪽에 응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실험실에서도 이거와 비슷한 일을 한 걸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우리가 개발한 거는 이런 금 나노 입자를 가지고 뭘 개발했느냐? 칼슘 이온. 칼슘 있죠? 칼슘 이온. 나트륨 이온도 아니고 FE가 뭐지, 친구? FE. 원자 번호. FE. 철, 그죠? 철 이온이죠, 철 이온. 자, 그래서 우리가 개발한 센서는 칼슘 이온 센서죠. 칼슘 이온을 이렇게 검출할 수 있는 센서예요. 뭘로? 색깔로. 자, 그 원리는 뭐 너무 깊게 설명할 수는 없으니까 간단하게 설명하면 우리 몸 속에는 단백질 중에 칼슘 이온하고 선택적으로 결합하는 단백질이 있어요. 근데 재밌게도 그 단백질이 칼슘 이온이 없을 때는 이런 모양으로 생겼어. 근데 칼슘 이온의 농도가 높아지면 그 모양이 이런 모양으로 바뀌고 다시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바뀌고 더 높아지면 한 1mm몰 농도가 되면 이 단백질 두 개가 딱 붙어 다이머라고 하는 이중 결합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칼슘 이온 농도가 더 높아지면 이것들이 서로 엉켜서 훨씬 더 큰 덩어리가 만들어져요. 자기 조립이 되면서. 그럼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용할 수 있다? 금 나노 입자에다 도입한 거예요. 아까 말했지만 칼슘 이온을 결합하는 단백질을 금 나노 입자에다 이렇게 매달아 놓으면 그런 다음에 이거는 물에 분산돼 있죠. 왜냐하면 칼슘 이온이 하나도 없으니까. 근데 칼슘 이온이 예를 들면 어떤 특정 농도의 칼슘 이온이 있으면 이 칼슘 때문에 이놈의 모양이 바뀌면서 두 개가 붙기 시작하죠. 칼슘 이온 때문에 붙기 시작해서 이놈들이 이렇게 응집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색깔이
바뀌겠죠.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가 실제 워킹했는지 볼게요. 됐는지. 자, 봅시다. 이게 원래 아까 말한 금나노 입자가 들어있던 용액이에요. 색깔이 무슨 색깔이죠? 보라색으로 이렇게 막 분산돼 있죠. 전혀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칼슘 이온이 어느 정도 농도 있으니까 어떻게 바뀌었어요? 색깔이 완전히 바뀌었지. 그런 다음에 다양한 우리 칼슘 이온들 말고 마그네슘, 그 다음에 이게 칼륨 이온, 나트륨 뭐 다양한 이온들이 있어도 전혀 색깔 변화가 없죠. 그러니까 아주 칼슘 이온에만 선택적으로 칼슘 이온이 있다 없다를 알 수가 있는 그런 센서를 개발을 박수 고마워요. 땡큐. 자, 여기 그래서 이런 것들 어디에 써먹느냐? 바로 이제 암 환자들 혈액을 진단, 소변에서는 칼슘 이온들이 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암 환자들은 상당수가 칼슘 이온 농도가 엄청나게 높아져 있어요. 정상인보다. 그렇다 보니까 정상인의 소변에다가 우리 여기 금나노 입자를 넣으면 색깔이 색깔인데 고칼슘증 암 환자의 소변을 받아서 하면 색깔이 좀 바뀐 걸 보이죠? 그래서 이 고칼슘증 암 환자를 진단할 수 있는데 사용을 했던 거죠. 하여튼 그런 것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금나노 입자 내가 한 가지 예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제 항암 나노의약품이나 또는 나노의약품을 개발하는 데 쓰이는 이 나노 입자들은 엄청나게 종류가 많아요. 예를 든다면 탄소로만 이루어진 나노 입자도 있고 또는 여기에 이제 지질, 우리 말하는 이 지질 있죠, 지질, 네? 기름으로 만든 그 나노 입자 리포솜도 있고 그리고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고분자, 생분해성 고분자 같은 걸로 만들어진 나노 입자도 있고 그리고 금나노 입자 있고 뭐 그다음에 철이 들어간 산화철로 이루어진 나노 입자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양한 나노 입자들이 다양한 용도로 쓰이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뭐 그런 거는 있는데 그래서 뭐 그 나노 입자들 있어. 그런데 그걸 뭐 암 치료에 어떻게 쓰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나노 입자하고 암 치료하고 뭔 관계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자, 이걸 보죠. 이게 뭘 것 같아요, 이게? 덩어리. 오, 지금 몇 학년이에요? 초등학교 2학년? 근데 이걸 한번 보자마자 암인 줄 알겠어요? 네. 와우. 훌륭한 친구네. 느낌이, 감이 좋아. 왜냐하면 과학자도 뭐냐 하면 감이 좋아야 돼, 감이. 그 필링, 촉이라고 그러죠. 왜냐하면 뭔가 아이디어, 창의적인 생각을 잘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감이 좋아요. 느낌으로 생각을 많이 하거든. 아무튼 이게 암덩어리예요. 근데 이 암이 자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암이 엄청나게 정상 조직보다 훨씬 더 빨리 자라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암이 엄청나게 많이 자라다 보니까 이놈이 뭐가 필요해요? 먹고 살아야 되잖아, 그지? 그렇지. 그러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놈들이 막 영양분을 달라고 산소도 주고 영양분을 달라고 막 엄청나게 많이 이제 활동을 하는데 그러려면 이 영양분을 주는 도로가 뭐냐? 바로 혈관이에요, 혈관. 그렇지. 이 암덩어리는 크기가 커지다 보면 영양분을 엄청나게 섭취를 많이 해야 되니까 혈관들을 많이 만들어내요. 혈관을 통해서 영양분을 공급받으려고. 그런데 너무 빨리 우리도 공사를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부실 공사가 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암은 혈관은 엄청나게 많이 만드는데 만드는 이 혈관들이 다 정상적인 도로가 아니에요. 부실 공사된 도로야. 그래서 암덩어리에 있는 혈관들은 바로 구조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혈관이라고 하면 이게 혈관이에요, 혈관. 자, 봐요. 이게 혈관이에요. 이 도로. 여기에 이제 세포들이 둘러싸고 있는 도로가 있는 여기가 이제 정맥이든 동맥이 흐르는 이제 혈관이에요. 근데 정상적인 혈관은 이 사이에 구멍이 하나도 안 뚫려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나노미터 크기 또는 알부민 같은 2, 3나노미터 단백질조차도 이 도로가 너무 촘촘해가지고 절대 도로 안에서만 돌아다니지 빠져나가지를 못해요. 도로에서. 그런데 재밌게도 종양 조직에는 너무 이 도로를 부실공사라고 급조하다 보니까 이 도로들의 즉 세포 사이에 구멍이 숭숭 뚫려 있어.
그래서 부실 공사가 일어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나노미터 크기의 입자들도 혈관을 돌아다니다가 이 구멍이 뚫려 있네? 빠져나가는 거야. 그래서 여기가 이제 종양 조직이고 이게 혈관이면 혈관에서 종양 조직으로 이러한 입자들이 빠져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원리가 차이가 뭐냐 하면 생리학적 차이가 나노 입자들이 그냥 돌아다니다가 정상적이쪽에는 못 빠져나가고 암 조직 주변에 부실 공사된 부분에만 재수로 말 그대로 재수예요, 재수. 재수로 그냥 빠져나가서 이 암 조직에 축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죠. 여기서 이제 어떤 암이 있다. 그러면 아까도 말했지만 나노 입자가 정맥 주사를 통해서 전신을 돌아다니다가 그냥 못 빠져나가는데 암 종양 주변에서는 혈관들이 이렇게 구멍이 숭숭숭 뚫려 있으니까 나노 입자가 돌아다니다가 빠져나가게 되면서 암 조직의 축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수동적으로. 능동적인 축적이 아니고 타겟팅이 아닌 수동적인 타겟팅 방법에 의해서 암 조직의 축적이 되고 이렇게 들어간 나노 입자에서 이제 항암제를 막 방출하게 되죠. 그러면 주변에 있는 암세포를 죽여서 암을 치료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나노 의약품으로 암을 치료하는 원리예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이렇게 나 같은 경우에도 한 이쪽 나노 의약품 연구를 한 20년 가까이 했어요. 15년 이상, 20년도 했는데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논문을 발표하면서 나노 의약품들을 개발을 해왔어요. 그런데 현재까지 바로 2019년 오늘까지 미국 FDA의 식약청에 허가된 환자를 치료할 수 있도록 허가된 나노 의약품이 몇 개가 있을 것 같아요? 한 가지? 일단 굿 게스. 없어? 땡. 10가지? 10가지? 10가지보다는 작고 딱 2가지가 있어요. 2가지가. 그 수많은 연구를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허가받은 약물은 딱 2가지가 있어요. 그게 언제냐? 1995년도에 지질, 인지질로 만들어진 나노 입자인 리포솜이라고 하는 나노 입자의 항암제를 이렇게 선적한 안에 이제 가둬가지고 있는 형태로 리포솜이 처음으로 허가를 받았고 10년 뒤 2005년에 2번째 나노 의약품이 허가를 받습니다. 항암 치료용으로. 그게 뭐냐 하면 우리 몸속에 있는 알부민 있죠. 알부민 단백질. 알부민 단백질로 만들어진 나노 입자에 항암제인 파크리탁살이라는 하여튼 텍솔계 항암제를 이렇게 가둬가지고 컴플렉스로 만든 것들이 2번째 허가받은 거예요. 2015년도에. 그러면 뭔가 5년, 10년 단위로 뭔가 생겨야 될 것 같죠? 그죠? 2015년도에 3번째 나노 의약품이 새로운 제너레이션 3세대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불행히도 아직은 나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제 잘못일까요? 아니요. 제가 더 열심히 했어야 되는데. 괜찮아요. 자, 3번째 나올 뻔한 게 이거예요. 이게 나노약품 나올 뻔했는데 나오지 못했는데 이게 뭐냐 하면 미국의 이제 이 MIT의 학원과의 밥 랭어라는 교수님, 이게 제 포스닥 지도 교수님이세요. 이분하고 제 이제 절친인 미국 하버드 의대 페락사드 교수가 같이 설립한 바인드라는 회사에서 이러한 나노 의약품을 만들었어요. 이건 뭐냐 하면 여기 이 공을 이루는 뼈대는 물질은 뭐냐 하면 생분해성 고분자예요. 여러분이 그 봉합사 있죠, 봉합사. 봉합사 할 때 실밥을 뽑을 필요가 없는 봉합사 있죠, 그죠? 그게 생분해성 고분자로 만든 거예요. 똑같은 그 물질이에요. 그 고분자 물질로 나노 입자를 만들고 그 안에는 항암제, 파크리탁살이라고 하는 항암제를 안에다 가둬놨고 그 바깥에는 특정 암을 표적할 수 있는, 타겟팅할 수 있는 어떤 저분자 항물질을 여기다가 표면에다가 매달아 놨어요. 이렇게 생긴 물질이에요. 그래서 실제 이게 뭐 임상 2상까지는 성공적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면 임상 1상 결과를 한번 보면 이게 이제 MRI, CT 영상인데 뭐 여러분 마실 필요는 없고 여기가 이제 암이 있었던 자리예요. 암이 하얗게 보이죠? 그런데
아까 말한 이 항암제를 투여한 한 명의 환자, 딱 한 명의 여성 환자에서만 이 암이 치료를 하고 난 뒤에 사라졌어요. 그죠? 아주 효과가 탁월하죠. 그런데 왜 이게 허가를 못 받고 실패했을까요? 다른 사람들한테 안 돼요. 그렇지. 아주 제대로 알고 있는 똑똑한 친구네. 40명 정도 암 환자를 대상으로 치료를 했는데 한 명은 이렇게 효과가 좋았어요. 나머지 한 두세 명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어요. 나머지 대다수 35명은 효과가 전혀 별로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회사가 그 뒤에 임상 2상까지만 마치고 문을 닫았어요. 그냥 안타깝게도. 그래서 2015년도에 나왔어야 되는데 3세대가 못 나왔던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냐 하면 이 나노의약품이라는 게 나머지 항암제도 마찬가지예요. 듣는 환자가 있고 안 듣는 환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언제나 명시해야 돼요. 매직 드럭은 없어요. 이 세상에 매직 드럭은 없어. 모든 환자를 다 원조 환자들한테 다 효능이 좋은 항암제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아무튼 이러한 나노약품이 우리가 수많은 예를 들어 5만 개의 논문을 이렇게 논문을 게재를 하지만 그 중에서 0.01% 미만의 기술만 임상 실험에 진입하는 그런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보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나 같은 사람들, 과학자들, 여러분도 이제 나 같은 분야에서 일을 하게 되면 동물 실험을 하게 돼요. 동물 실험. 자, 이게 뭐죠? 이거 뭘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털이 없는 이렇게 누드 마우스라고 하는데 이 누드 마우스에다가 이렇게 암덩이를 만들어요. 왜냐하면 털 있는 그러니까 마우스에다가 생쥐에다가 만들면 우리가 인간암을 만들어야 되는데 아니 인간암이 들어가면 생쥐의 정상적인 면역 반응에 의해서 면역 시스템이 이 암을 다 없애버려. 그래서 인간암은 그냥 면역 시스템이 그대로 살아있는 정상 생쥐에는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럼 어디에 만드느냐? 이렇게 누드 마우스라는 생쥐는 뭐냐 하면 이 면역 세포 중에 T세포라는 T세포가 없는 생쥐예요. 그러다 보니까 면역 세포가 하나가 없다 보니까 중요한 면역이 없다 보니까 인간 암 덩어리를 여기다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아무튼 이렇게 인간 암 덩어리를 만든 다음에 우리가 실험을 하는데 우리가 지금 논문에서 발표하고 또 우리 실험실에서 연구한 바에 의하면 생쥐에 생긴 암은 우리가 100% 치료할 수 있어. 그냥 다 없애버릴 수가 있어. 싸그리. 그 정도로 막강해요. 그러니까 생쥐에 생긴 암은 누가 치료할 수 있다? 나 같은 과학자가 치료할 수 있어. 근데 그 개발해서 뭐예요, 그죠? 생쥐에 생긴 암 치료해서 뭐 하려고? 사람에 생긴 암을 치료해야지. 그런데 이게 사람으로 가면 작동을 안 해, 작동을. 왜냐하면 이거 생쥐에 이만한 암이면 내한테 암이 있다면 어느 정도 크기 암이 있어야 돼요? 이따만 암을 내가 여기다 달고 살아야 돼. 근데 그런 경우에 실험을 해야 되는데 보통 인간의 암은 보통 1cm보다도 작아요. 근데 아까 말했지만 이 생쥐에 이렇게 큰 덩어리를 해놓은 거에는 이 암이 이것처럼 이 핏줄이 혈관이 부실공사된 게 많기 때문에 아까 말했던 나노입자가 잘 빠져나갈 수가 있어요. 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 암 환자들, 사람에게 생긴 암은 그 크기가 너무 작기 때문에 아직 이렇게 부실공사가 된 혈관이 별로 없어.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아무리 좋은 나노입자를 개발하더라도 나노입자를 정맥 주사로 하면 그 암에 가지를 않는 거예요. 하지만 희망은 있어요. 아직은 실망하지 말고. 뭐냐면 환자 선별을 하면 돼요. 사람마다도 또는 암 종류마다 또는 똑같은 암인데 사람마다 어떤 암 환자의 암 덩어리에는 나노입자가 잘 가는 암이 있고 또 전혀 안 가는 암 덩어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환자들을 우리가 미리 선별을 할 수 있다면 오케이, 이 환자는 이 나노입자라는 물질이 잘 갈 수 있는 환자다. 그렇지 않은 환자다.
그런 걸 선별할 수가 있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나노입자가 잘 갈 수 있는 환자들만 대상으로 우리가 나노의약품을 효능을 평가를 하면 되죠. 그죠? 그런 환자들 분명히 잘 들을 테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러면 그 환자 선별을 어떻게 해요?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그죠? 다행히 그런 기술이 있어요. 최근에 나온 게 뭐냐면 우리가 MRI 알죠? MRI 병원 가서 찍는 거. 그러니까 MRI를 찍을 때 조영제를 쓰거든요. 조영제를 아무튼. 근데 MRI를 찍는 그 조영제 중에서 자성 산화철 나노입자라는 조영제가 있는데 그게 크기가 나노 크기에 한 30나노미터 크기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그거는 미국 FDA 시각적인 허가를 받은 조영제예요. 허가를 받았으니까 사람들한테 쓸 수가 있죠. 그래서 먼저 그 조영제, 30나노미터 크기 조영제를 가지고 먼저 MRI 영상을 찍어봐. 그런 다음에 암 조직에 이 조영제가 즉 나노입자가 들어갔네 안 들어갔네 얼마나 들어갔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많이 들어간 환자들만 대상으로 이제 조영제가 아니고 항암제를 달고 있는 선적하고 있는 나노입자를 가지고 치료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미 나노입자가 잘 가렸다는 알았으니까 그런 환자들은 당연히 치료 효과가 좋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러한 환자 선별 방법이 나노의약품에도 중요하다는 게 최근에 이제 나왔고 앞으로 이제 그런 방향으로 이러한 이 나노의약품의 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고 어떤 미국의 벤처 기업이 그런 방향으로 환자들을 모아가지고 지금 일을 하고 있어요. 좀 지루할 것 같아서 가져왔는데 상황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여미는 여럿이 힘을 합하면 해내지 못할 일이 없다. 잠깐만 거기 아니 내가 이 슬라이드는 내가 뺐는데 그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정말 황당하네. 참. 그냥 바로 할게요. 작심삼일은 작은 삼촌, 그지? 참. 그게 나의 작전이었어요. 내가 들어갔는 줄 알고 있었는데 이게 내가 웃기고자 한 포인트였던 거지. 내가. 이게 들어갔는 줄 몰랐네. 어떻게 이게 들어갔지? 자, 아무튼 뭐 시간이 좀 그거 된 것 같아서 뒤에 또 제가 이제 뭐 더 중요한 얘기를 해야 돼서 간단하게 지금부터는 그냥 딱 한 10분 정도에 우리 연구실에서 우리 연구실 이름이 뭐예요? 바이오 나노 의학 연구실이에요. 그래서 바이오 의약품도 개발하고 나노 의약품도 개발하는 연구실이라는 거고 그 중에서 우리 연구실에서 개발한 원천 기술 한 가지 이걸로 아까 빌릭스라는 회사를 창업한 거예요. 이 기술로 내가 이제 창업을 한 거죠. 실제 약을 개발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게 이제 뭐냐면 생체 내 천연 물질인 빌루빈을 기반한 만능 항염증 치료제. 만능, 그죠? 그러니까 마이다스 손처럼. 자, 이게 우리 연구실 학생들 사진이 지금은 이것보다 더 많아요. 지금 한 20명 정도 되는데 여기 카이스트 와보신 분, 아니 안 와본 친구, 와본 사람. 와보면 알겠지만 이게 새로 생긴 그 도서관, 학술관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 학술관이 처음 지을 때는 어쩜 저렇게 어디 만화에 나오는 뭐처럼 이렇게 멋대가리 없이 지었을까 했는데 사진을 찍고 놓으니까 좋더라고. 아주 멋있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연구들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제가 이제 당연히 이제 교수로서 PI로 이제 연구를 이끌어 연구 책임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포스닥이라고는 박사후 연구원도 있고 박사 과정에 있는 학생들도 있고 석사 과정에 있는 학생들도 있고 이런 학생들이 이제 다 어떻게 보면 내가 이제 연구 아이디어를 주기도 하고 또는 학생들이 스스로 자기가 연구 아이디어 이런 재밌는 게 있으니까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러면 제가 한번 검토해보고 정말 괜찮은 아이디어다 하면은 학생들에게 그 일을 해보라고 학생들 아이디어를 가지고 출발하기도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하여튼 연구 아이디어를 나누면서 연구를 시작하게 돼요. 그럼 우리 실험실만 그러면 연구를 하게 되느냐? 아니에요. 요즘은 뭐 어떤 노벨상이건 모든 연구들이
단독으로 소위 말하는 독고다이, 독고다이로 연구하는 건 없어요. 다 우리 실험실과 다양한 연구실과의 공동 연구를 통해서 뭔가 결과물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실험실은 대부분 어디하고 공동 연구를 많이 하느냐 하면 우리가 이제 주로 이제 임상 관련된 약을 개발하는 쪽이니까 서울대병원에 있는 임상 실제 이제 환자 보시는 임상의들하고 같이 이제 공동 연구들을 제일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다른 이제 외국에 있는 하버드 의대나 MD 앤더슨 의대하고 같이 이제 국제 공동 연구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구는 엄청나게 요즘은 다 공동 연구가 필수예요, 필수. 그럼 공동 연구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공동 연구를 잘하려면 영어는 이제 미국 사람하고 할 때 영어를 잘해야 되는 거고 한국 사람하고 하면 영어 몰라도 되잖아요. 내가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연구 아이디어 당연히 좋아야 되죠. 성격이 좋아야 될까요? 성격이 나빠야 될까요? 내가 성격이 정말 진짜 너무 좀 소위 말해서 더러워. 응? 내하고 공동 연구 하려고 하겠어? 그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여러분의 이 다른 사람하고의 어떤 교류 그런 것들이 기본인데 그런 걸 하려면 다 어느 정도 성격이 원만하는 부분이 있어야 공동 연구가 이제 원활히 돌아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아무튼 이 빌리루빈이라는 거는 이제 빌리루빈이라는 거는 우리 몸 속에 있는 아주 작은 이렇게 생긴 그냥 작은 케미컬이에요. 항물질이에요. 항물질. 근데 그게 뭐로부터 나오느냐 하면 이런 거예요. 적혈구에 이게 판상 모양 그죠? 적혈구가 그 안에 이제 산소를 가지고 다녀야 되니까 산소를 가지고 다니는 게 뭐냐면 힘이라고 하는 헤모글로빈의 단백질의 힘이라고 하는 아까 이렇게 생긴 이런 화학물질이 있어요. 그 놈이 우리 몸속에서 최종적으로 대사가 되는 게 뭐냐 하면 빌리루빈이에요. 그죠? 근데 이 빌리루빈이 문제는 뭐냐 하면 처음에는 이게 빌리루빈 여러분 A형 간염 혹시 걸려본 사람 있어요? A형 간염? 다행이네. A형 간염이 걸리면 간에 뭐가 문제가 생기잖아요. 근데 간세포가 망가지면 빌리루빈이 어떻게 빠져나가느냐 하면 간세포에서 뭔가를 하여튼 변화를 시켜서 우리가 이제 응가로 배설이 나가는 거예요. 응가로. 그런데 간에 문제가 생기면 빌리루빈이 빠져나가지를 못하고 우리 온몸에 쌓이게 돼요. 근데 빌리루빈의 색깔이 무슨 색깔이냐면 노란색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이는 것처럼 빌리루빈, 그러니까 간에 뭐가 문제가 생기면 빌리루빈이 온 몸에 쌓여서 이렇게 노란색 흰자이나 신생아 같은 건 신생아 황달이라고 하는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피부에 빌리루빈이 쌓여서. 그래서 빌리루빈은 노란색의 작은 물질인데 그 놈이 이 황달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황달 그 자체는 병은 아니에요. 뭔가 다른 데 문제가 있을 때 간이라든지 뭐가 이런 문제가 있을 때 나오는 어떤 사인이지 사인. 아무튼 그래서 사람들은 와 빌리루빈이 나쁜 놈, 뭔가 안 좋은 놈 이렇게만 생각했어. 그런데 뭐 이게 이런 것들 많은데 한 가지만 얘기하면 사람들이 그런데 한 수십 년 동안 100년 정도 혈중에 있는 그 빌리루빈의 농도하고 사람들의 병의 발생률을 한번 역학조사를 쭉 했더니 몇십 년 동안 해봤더니 빌리루빈의 혈중 농도가 좀 높은 사람들이 암도 잘 안 걸리고 다양한 염증 질환들이 만성 염증 질환들, 난치성 염증 질환들이 잘 안 걸리는 거예요. 반대로. 그래서 뭐지 이게 도대체? 빌리루빈 나쁜 놈인 줄 알고 있었는데 뭐 이거는 넘어갈게요. 아무튼 여러분 이제 혈중 여기 오신 어른분들은 직장이나 이런 데서 이제 건강검진을 할 때 혈액 속에서 빌리루빈의 농도를 반드시 재요. 건강검진을 할 때 반드시 들어가는 지표예요. 빌리루빈의 농도가 얼마나 높은지 낮은지. 근데 빌리루빈의 농도가 높으면 아까 말했죠. 암에 걸릴 발생 확률하고 어떤 질환이 걸릴 확률이 훨씬 더 낮아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빌리루빈 혈중 농도가 높으면 좋은데 올해 제가 제 혈중 농도를 봤더니 이 많이 높은 사람, 아주 적은 사람, 저는 그래도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그죠? 여러분도 이제 빌리루빈 혈중 농도가 높으면 좋은 거니까 나중에 한번 건강검진 할 때 한번 빌리루빈 혈중 농도 한번 보세요.
아무튼 이 빌리루빈 알고 봤더니 과학자들이 잘 밝혔더니 이게 아주 탁월한 항산화 및 항염증 기능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럼 빌리루빈을 그러면 약으로 쓰면 안 돼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빌리루빈을 그냥 그러면 치료제로 써요 하면 되는데 문제는 빌리루빈이 물에 전혀 안 녹아요. 물에. 그러니까 여기 혈중에 넣어줄 수가 없어. 물에 안 녹으니까 전혀. 혈액 속에 녹을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개발한 기술은 뭐 다른 거는 그냥 생각하고 이 빌리루빈에다가 이렇게 물에 잘 녹는 이 고분자를 하나 딱 붙여준 거예요. 그래서 이 고분자가 붙어 있는 이 빌리루빈은 이제는 물에 아주 잘 녹는 마이셀로 만들어서 물에 아주 잘, 여러분 비누 방울 있죠? 비누, 마이셀, 지질입자 이런 것처럼 이렇게 물에 아주 잘 녹는 빌리루빈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빌리루빈을 가지고 뭐 다양한 어떤 질환에 대해서 치료를 해봤더니 예를 든다면 결과만 얘기하면 여러분 염증성 장질환에서도 아주 효과가 탁월했고 그 다음에 이런 뭐 간이식 모델에서도 효과가 탁월했고 그 다음에 이런 이렇게 심근경색 동물 모델에서도 효과가 아주 탁월해서 하버드 의대하고 공동 연구를 한 거고요. 하여튼 뭐 그런 것들을 한 거예요. 자, 시간 관계상 이 빌리루빈 얘기들은 그냥 다 넘어갑시다. 자, 이거 좀 더 넘어가고. 사실은 이런 뭐 학문적인 내용을 여러분이 자료에 보면 되니까 궁금하면 저한테 질문을 나중에 이메일 같은 걸로 해주면 되고 이런 것들은 그냥 쭉쭉 넘어갈게요. 자, 이게 오히려 이제 앞으로 미래의 우리 과학자가 될 여기 꿈나무 친구들에게 그래도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가져온 거예요. 자, 제가 지금 이제 뭐 카이스트에서 교수 일을 하고 있는데 도대체 그럼 내가 이 과학자, 독립적인 과학자가 되기 전까지 얼마 정도 공부를 했을 것 같아요? 10년. 과학적인 연구 공부만. 10년. 여기 있죠, 여기. 15년. 자, 제가 89년도에 이 카이스트 화학과로 들어왔어요. 제가 89학번이에요. 지금 보시면 이게 부모님들 중에서는 아마 놀라신 분도 계실 건데 저 그래도 89학번입니다. 나이가 좀 있어 보여도 아직 젊습니다. 89학번이고요. 화학과를 들어가서 4년, 그 다음에 이제 석사를 바로 카이스트에서 연계해서 했죠. 그 다음에 99년도에 카이스트 화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이때까지 얼마 걸렸어요? 10년. 사실 이제 제가 또 이 경남과학고등학교로 나왔기 때문에 과고 출신이라 뭐 고등학교 때부터 일을 한 거죠. 아무튼 10년 정도 박사학위 받을까 10년이 걸렸고 그리고 박사가 끝이 아니에요. 포스트학이라고 하는 박사 후 과정은 필수입니다. 필수. 그래서 이게 병력 특례로 군대 가는 대신에 병력 특례로 포항공대에서 박사 후 과정으로 3년을 있었고 끝나자마자 바로 MIT에 가서 MIT 공대에서 2년 반을 있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독립적인 연구자는 2004년도에 된 거죠. 즉 15년 정도 내가 이제 어떻게 보면 독립적인 연구자가 아닌 배워가는 과정, 그 다음에 내가 이제 뭔가 좀 더 과학적으로서 어떤 자세라든지 그런 게 배우게 되고 결국은 2004년도에 이제 교수가 돼서 현재까지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할 때마다 선택의 순간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여기 보세요. 저는 화학 박사로 했죠. 화학과에서 박사했죠. 그런데 어디로 갔습니까? MIT 공대의 화공과로 갔을 때 화학공학과로. 그다음 지금은 생명과학과로 왔죠. 그죠? 그러니까 완전히 분야가 좀 많이 바뀌게 된 거죠. 자, 이때 제가 여기 저는 그냥 선배로서 먼저 걸어간 선배로서 이제 그때 경험을 얘기를 해주면 제가 이 화학과를 가게 된 이유는 고등학교 때는 화학이 재밌긴 했었어요. 하지만 대학교 올라가서는 원래는 유전공학을 전공하려고 했어요. 유전공학을. 그런데 이제 막 우리 카이스트는 1년 동안 무학과니까 무학과로 쓰면서 이제 선배들에게 이렇게 좀 자문을 구해보고 하다 보니까 유전공학, 즉 생명과학을 하더라도 화학적인 백그라운드가 있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된다. 그래서 화학과로 들어갔어요. 화학과를 들어가서 일단은 전공 분야를 선택을 해야 되잖아. 그다음에 실제적인 연구는 석사를 들어가서부터 연구를 하게 되거든요. 실제 연구는. 그때 그럼 내가 화학 중에서도 분야가 많잖아요. 물리화학, 그리고 뭐 무기화학, 유기화학, 생화학 이런 크게 4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것 중에서 어떤 이제 학생들 중에는 이제 상담을 하러 온 친구가 있어요. 교수님, 제가 도대체 어떤 분야를 제가 더 좋아하는지 모르겠다고. 어느 분야로, 뭐 유기학을 가야 될지, 뭐, 그러니까 생명과는 틀리지만, 뭐, 무기학을 가야 될지 잘 모르겠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저는 그때마다 충고하는 게 그게 뭐냐면, 너가 싫어하는 걸 일단 하나씩 없애가라. 저 같은 경우에는 유기화학을 전공을 했어요. 근데 왜 그럼 유기학을 전공했느냐? 유기학이 재밌기도 했지만 일단은 물리화학은 내 적성이 안 맞았어. 왜냐하면 수학을 많이 해야 되고. 그래서 물리학과를 안 간 이유도 그거예요. 저는 물리나 수학에는 별로 관심도 없고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물리학과하고 수학과는 절대 아니야. 화학과를 갔죠. 생문과학과 둘 중에서. 아무튼 화학과를 가서도 물리화학은 절대 내 적성 아니야. 무기화학? 그것도 뭔가 좀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유기학은 좀 재밌기도 했었고 그래서 유기학을 선택을 했던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박사를 졸업하고 난 다음에는 제가 유기학 박사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포항공대 이제 병력 특례로 이제 군대 대신에 갔을 때는 이때 하는 이 분야의 교수님 연구실은 또 완전히 다른 연구를 했어요. 즉 호스트 게스 케미스트리라고 해갖고 초분자화학이라고 하는 뭐 분자 인지, 뭐 자기 조립 이런 거에 관련된 초분자, 유기화학처럼 조그만 분자가 아니고 초분자, DNA가 뭐 자기 조립되는 거 이런 식의 완전히 다른 쪽 분야를 제가 박사를 하고, 그러니까 뭔가 제가 가지고 있는 유기합성의 백그라운드, 강점을 살려가지고 뭔가 다른 분야에 도전을 하고 싶어서 분야를 좀 바꿨어요. 그리고 MIT 쪽에서는 지금 하는 연구하고 가장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중에 연구를 하게 될 때 자기가 가장 마지막, 즉 대부분이 포스닥 때 어떤 연구 분야를 하느냐가 여러분이 독립적인 연구자를 됐을 때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 분야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MIT에 있는 밥 랭어라는 교수님 방에서 드디어 이제 생체 재료, 약물 전달 이런 쪽에 지금 하는 연구하고 상당히 관련된 연구들을 하게 된 거죠. 그 뒤에는 이제 당연히 왔을 때는 생명과에서 이런 융합 분야, 그러니까 바이오와 이런 뭐 나노 같은 것들을 융합할 수 있는 분야 연구자를 찾아서 그쪽에 이제 운 좋게 교수로 갈 수가 있었던 거죠. 아무튼 그런 이제 선택의 순간이 있을 때는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를 배제해 가면서 뭘 좋아하는지를 따라서 가면 돼요. 그러니까 그냥 유기학 박사 받아서 그냥 기업체 취직할 수도 있었지만 저는 다른 일들을 좀 해보고 싶었기 때문에 불안한 그런 미래는 있지만 계속적으로 도전을 해나갔던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게 재밌고 좋았으니까. 그래서 선택의 갈림길이 반드시 오는데 그때는 여러분이 좋아하는 일을 반드시 해야 되고 자기가 마음 가는 대로 따라서 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후회하게 되니까. 그래서 그래야만 이 과학자로서도 열정이 생기고 오래 갈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제 포스닥 지도 교수님이 이제 밥 랭어라는 MIT 교수님인데 전설적인 분이세요. 그러니까 역사상 노벨상 외에는 모든 지구상에 있는 큰 상들, 일본에서 주는 큰 상뿐만이 아니고 노벨상 외에는 다 받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논문을 1,400편, 특허를 1,300건, 기술 이전, 회사의 기술 이전이 350건 이상, 본인이 직접 창업한 회사가 34개. 그러니까 어마어마하신 분이시죠. 그러니까 지금 살아있는 분 중에서 논문의 피인용도, 피인용 지수가 세계에서 제일 높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그거 하신 분인데 이분이 언제나 뭐냐 하면 주장하신 게 뭐냐 하면 Great Science가 실제적으로 회사에서 쓰이는 Great Technology가 된다. 그걸 언제나 강조해요. 그래서 과학적인 어떤 좋은 과학을 하면 그게 결국은 실제적인 사업화, 응용화에 있어서도 훨씬 더 큰 그게 된다는 거죠. 아무튼 보면 얼마나 그룹이 큰 줄 알겠죠? 이 밥 랭어, 제가 이제 포스닥 때 모자 쓰고 있는 친구, 선글라스 끼고 금방지게 이 친구가 저였고 우리 그때 이제 이 밥 랭어 교수님의 여름 별장에서 단체 사진을 찍은 거예요. 이렇게 많은 사람이 한 그룹에서 일을 하는 어마어마한 그룹이죠. 아무튼 뭐 제가 채운 빌릭스. 자, 그래서 최근에 나온 책 중에 그릿이라는 책이 있어요.
저도 이제 읽은 책이라서 가져왔는데 왜 여러분들한테 이걸 보여드리냐 하면 결국은 이제 막 주변에 성공했던 사람들을 다 조사를 해보니까 결국은 이 그릿이라고 하는 투지, 끈기, 뭔가 불굴의 의지 이런 걸 나타내는 단어인데 결국은 그릿이 있어야 된다. 그릿이. 그게 제일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정의해 놓기로는 여러 가지 연구를 통해서 보니까 타고난 재능, 잘 알죠? 거기다가 노력을 더하면 자기가 어떤 자기만의 기술이 만들어져요. 기술이. 그런데 그 기술이 이제 만들어지는 내가 이제 기술을 만들었죠. 그러게다 다시 또 노력을 더해야만 그 기술이 빛을 발하는 성취를 얻게 됩니다. 그럼 결국은 이 성취 또는 뭐 다른 말로 성공 성공의 의미가 다를 수도 있는데 그거는 재능 곱하기 노력의 제곱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타고난 재능도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노력이 제곱이에요. 노력이 제곱. 그만큼 노력이 훨씬 더 여러분의 앞으로 성취를 보장해 주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노력이라는 거죠. 이게 뭐냐 하면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제 책상 앞에 붙여놨던 거예요. 제 고등학교 때. 여러분이 잘 아는 너무나 익숙한 말. 두 개 똑같은 말이죠. No pain, no glory. No sweat, no gain. 그러니까 뭔가 땀이 없으면 얻어지는 거 없고 고통, 뭔가 공부하기 싫어 또는 연구하기 싫어. 저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학생들도 대학원생들 막 정말 연구하기 싫어가지고 막 싫으면 안 될 때는 그냥 놀러 가버리고 그런 경우도 많은데 뭔가 실험실에 계속 붙잡고 있던 또는 책상 머리에 붙잡고 있는 고통스럽죠. 근데 그런 고통이 없이는 결국 뭔가 얻어지는 게 없다는 건 누구나 다 공감하는 말이고 누구나 다 아는 말입니다. 하여튼 저도 이 말을 언제나 이제 제일 좋아했고 그래서 언제나 제 책상 앞에 붙여놨던 게 그런 말들이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은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중학생 또는 고등학생 가다 보면 언제나 엄청난 스트레스가 쌓이게 됩니다. 여러분도 다 공감하시죠? 그죠? 지금 뭐 우리 대학원생들도 마찬가지로 스트레스는 언제나 많이 쌓여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때는 이제 아까 말했지만 스트레스가 엄청나게 쌓이면 대학교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스트레스 해소법 뭐였을 것 같아요? 나만의 스트레스 해소법. 그러니까 놀기는 당연히 놀아야죠. 뭐 하면서 놀았을까? 응? 물건 집어 던지기. 내가 그렇게 가격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제가 제일 좋아했던 스트레스 해소법은 만화방 가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만화 보는 걸 엄청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만화가 나의 유일한 탈출구였어요. 뭐 어떤 혹자는 음악 듣는 친구, 농구하는 친구 다 각자의 스트레스 해소법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는 만화방에 가서 만화를 보면 그 순간 모든 걸 다 잊어버리니까 그게 이제 나의 스트레스 해소법이었는데 내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자기 자신만의 스트레스를 가장 확실하게 해소할 수 있는 그게 뭐든지 상관없어요. 남한테 피해 주는 것만 아니면 그런 걸 반드시 한 가지 이상은 가지고 있으면서 스트레스를 순간순간 풀어가면서 일을 해야지 스트레스를 풀지 않으면 오래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근데 스트레스를 너무 자주 풀면 안 되겠죠. 날마다 만화방 가면 안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너무 쌓일 때는 본인이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한두 가지 방법을 반드시 가지고 있고 그걸 통해서 스트레스를 해소해 가면서 해야지 견딜 수가 있다는 거. 그러니까 순간순간 즐겨야 돼요. 순간순간 즐기지 않으면 오래 가지 못합니다. 자, 이것도 뭐 너무나 잘 아는 말이죠. 제가 좋아하는 말이에요. 모든 일에는 다 이유가 있다. 모든 일어나는 일에는 다 이유가 있다. 가끔씩은 그러죠.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 재수 없어. 왜 나한테 이렇게 재수 없는 일이 생기지? 그런데 이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게 일어나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게. 여러분도 한번 그런 경험 많이 해봤을 거예요. 뭐 일이 안 좋은 일이 일어났어. 그런데 그게 왜 나한테만 이게 일이 생기지? 그게 아니고 사실은 그게 나한테 생기는 이유가 있었던 거야. 찾아보면. 하지만 그럴 때마다 모든 좋은 일과 모든 안 좋은 일에는 100% 안 좋은 점만, 100% 좋은 점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너무 모든 일이 잘 되면 내가 교만해질 거고 당연히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는 일말에 좀이라도 뭔가 좀 긍정적인 면을 억지로라도 좀 찾아보라는 거지. 억지로라도. 그러다 보면 좀 스트레스를 좀 덜 받는다는 그런 거. 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보다는 우리가 뭐 주변에서 다 이제 뭔가 같이 뭔가 친구도 잘 되고 나도 잘 돼야 즐겁지. 나는 엄청 잘 되는데 친구는 안 돼. 그럼 자기 기분 좋을 것 같아요? 그 기분 좋으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나도 잘 되고 친구가 안 되면 기분이 안 좋으면 그게 좋은 인생이겠죠. 그래서 서로 다 같이 좀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여기 있는 우리 과학 꿈나무들은 그런 인생을 가지는 분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만 강의를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